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청와대 시대가 저물고 용산 시대가 막을 올렸는데요. 네, 새 정부 출범의 의미와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과제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오늘 취임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식으로 취임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 9년 만에 이렇게 대규모로 야외 취임식이 진행되게 됐는데 먼저 오늘 취임식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는 국회 그 실내인 로텐더홀에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금방 지나가네요. 5년이. 예, 그거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5년의 그 국정 운영을 이제 책임 떠안았지만 이 시간도 또한 금방 갈 것이다. 예, 그래서 그걸 국정을 펼칠 때는 제 얘기는 뭐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보다는 네.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치밀한 기획과 전략적 배치 또 그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를 잘 살펴야지 그냥 의욕만 넘치면 자칫 허둥대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이재호 고문께서는 좀 어떻게 취임식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취임식이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취임식에 보는 그 분위기처럼 윤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하는 저 기분, 저 마음대로 5년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상당히 분위기도 고양돼 있고 이 취임식 분위기가 이 나라를 좀 변화 발전시키는 그런 동력이 하나가 돼야지 취임식이 하나의 세레모니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할 때 저 기분을 5년 동안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임식 할 때는 장대한데 임기 시작하고 지나다 보면 방금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 금방 지나간다 그러지만은 진짜 뭐 실수 몇 번 하고 나면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취임식 때 저 기분이 변하지 않고 5년 내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반만 지켜도 괜찮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분의 1만 지켜도 되죠. 그렇군요. 내용을 두고서도 취임사의 내용을 두고서도 이미 여러 언론에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두 분이 보시면은 색다른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문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취임사를 보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는 자유가 35번 정도 나옵니다. 자유란 낱말이 대체 통합이란 낱말 하나도 안 나오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통합이란 말은 나오는데 자유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강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국가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가 있을 텐데 이건 조금 추상적이긴 하죠. 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뭘 하겠다를 한 35가지 정도 제시했는데 그게 다 뻥이었죠. 다 거짓말했죠.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거짓말을 35번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데 한미동맹 강화가 안 됐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35번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사는 자유란 말이 35번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취임사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연설문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는 좀 논문 같은 학자의 뭐 논문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이 취임사만 보고는 이 5년 동안에를 좀 예단하기가 나라가 어떻게 바뀌겠다. 저 취임사를 보면 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발전하겠다. 국민 계획에는 어떤 이득이 오겠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죠. 제가 냉정하게 좀 보면 네. 그런 점이 조금 염려스럽다 이런 이야기죠.
네. 저는 그 취임사 중에서 이제 그 키워드라고 보통 거론들 하죠. 자유, 인권, 공정, 연대. 각각 개념들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특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서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언급을 한 걸 보면 이 자유하고 평등 뭐 이런 등등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어쩌면 정치적 성향, 이념적 가치에 자유 쪽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 물론 당연히 자유스러운 나라가 돼야 되겠고 예. 개인이 자유가 보장돼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이루기 위한 기반 또한 여러 가지 또 자유의 일정 부분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 또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상대적 어떤 반발, 어떤 좀 이렇게 대칭되는 것을 너무 강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뭐 인권 이거는 정말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또 인권을 조금 더 신장시키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거를 필수적인 전제인데 이를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했다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고 오히려 이 연대의 좀 불꽃을 더 피워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이제 뭐 그런 이제 내용적 측면도 있고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야구에 안타나 홈런 치려면 어깨에 힘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좀 상기돼 있고 격앙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뭐 일정 부분 너무 큰 부담을 어깨에 갖지 말고 좀 더 그러한 목적들을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잘 협력해야 되느냐? 야당, 반대파들과의 손을 잡는데 더 치중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은 대한민국 명운이고 그 명운은 결국 반대파, 야당과의 협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 대통령으로서 그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취임식 그리고 취임사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고요.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크게 바뀌는 부분 하면 청와대 개방이 아니겠습니까? 또 74년 만에 이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청와대 개방이 갖는 의미를 평가한다면 먼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 우선 시민들한테 그 어쨌든 권부의 핵심을 내놨다는 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기에도 좋고. 네. 다만 이제 그거를 그 대통령 집무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또는 생존이나 또 안보 여러 가지 같은 것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이고 자산인데 그걸 이루는 과정이 조금 하여튼 뭐 좀 졸속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 불편을 감수하고 용산에서 직무를 보도록 했고 예. 대신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거는 보기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과정이 조금은 아쉽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고문께서는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게 청와대가 시민들의 품으로 개방됐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70년 넘게 거의 참 일반인들은 함부로 가볼 수 없고 꼭 뭐 신청하고 허가받고 뭐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만 가던 곳인데 저렇게 자유스럽게 개방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예. 그러나 저것이 이제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도 뭐 신청하고 뭐 주민등록증 번호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관리 체계를 서울시에서 좀 충분히 해갖고 야간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시간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든지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지나가도 들려보고 뭐 산에 갔다 내려오다도 들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그래야 청와대가 개방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직은 좀 약간 규제 속에서 개방되어 있는 거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 개방 자체는 의미가 있고 완전 자유로운 개방이 되려면 좀 더 준비를 좀 더 해서 좀 차곡차곡 좀 이게 절차를 좀 밟아서 시민들이 정말 부담 없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아주 자유 개방이 되죠. 그 그러려면 아주 윤석열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당선인의 저 청와대 개방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 사실은 이제 저거는 이제 물리적 겉으로 보이는 외관의 부분이고 그거는 뭐 박수 칠 만한 일이고요. 실제로 시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편들 패거리들끼리의 뭐 은밀한 그런 패거리 움직임이 아니고 실제로 반대하는 분들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의견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듣고 수용하고 뭐 이런 것이 인데 이건 결국은 소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반대파와 소통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 그것이 그래야만 청와대의 이제 개방도 의미가 있고 예. 꽃 피고 열매 맺겠죠. 그걸 좀 특별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집무실이라든지 네네. 무슨 뭐 관저라든지 이 건물 개방하는 거는 지금 있는 그대로 개방하는 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몇 번 가보면 그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 집무실은 뭐 현대사 박물관을 한다든지 관저는 무슨 미술관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형태의 내용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이 건물은 무슨 미술품 박물관이다. 이 건물은 뭐 역사 박물관 이렇게 해서 그 청와대 안에 있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서 저게 개방이 돼야지 있는 건물 그대로 구경한다고 그러면 그 뭐 한두 번 가보면 건물 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이건 아마 서울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니까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더 친밀하게 검토해서 좀 연구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경내 개방은 수시로 하더라도 그건 뭐 나무 있고 잔디 있고 뭐 그거야 뭐 어디 가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내 개방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네. 청와대 자체의 개방을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볼거리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안 그래도 건물은 좀 짐 정리도 필요하고 해서 예. 추후에 차차 개방을 한다고 그럴 겁니다. 하니까 예. 활용도를 좀 더 높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그 소통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소통을 위해서 좀 윤석열 당선인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좀 묻고 국민과의 싶거든요. 소통한다고 예. 명분은 세워놓고 예. 좋죠. 그런데 실제로 형식만 하고 겉으로는 소통이 없는 겁니다. 소통은 쌍방향 얘기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쌍방향 그 대화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TV 카메라 앞에 시민들 뒤에 병풍처럼 앉혀놓고 그리고 마치 이제 정해진 그런 순에 따라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감흥도 없고 소통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그냥 추상적인 시민, 국민들과의 대화다.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반대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정치권 하면은 야당이죠. 야당과 함께 국정을 얼마나 파트너십, 협력 관계로 끌고 같이 가겠느냐. 일정 부분은 야당의 의견도 받고 그런 빈 공간을 마련해 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만 자신의 국정에 그 추동력도 힘이 생기고 역동성 있게 나가지 반대파와의 그런 관계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국민과의 뭐 대화 소통한다고 하면 반대파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반대파는 지난번 대선에서 보았듯이 아주 견고합니다. 48대 47입니다. 0.73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면 반대파의 반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연성화시키느냐 하는 그 정치력은 윤석열 당선인한테 달려 있고 물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저희들도 책임이 크죠.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도 굉장히 크다.
반대파를 설득하고 공감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갖도록 하는 정치력 발휘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경험을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민할 때는 국민 통합의 시대, 소통 시대로 했는데 실제 5년도 안에 국민 통합이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소통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교훈을 삼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야당과 먼저 소통해야 됩니다. 예. 국민 소통은 말로만 국민 소통하면 그건 구호고 야당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당이고 다수당인데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정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장관 7명밖에 임명을 못했습니다. 네. 국무총리도 인준을 못 받았습니다.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소통을 하려면 제일 먼저 야당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소통,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야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이 원활하게 구성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한 바 있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먼저 야당과 소통을 진저로 해야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국민소통의 첫 번째지. 예. 그냥 구호만 국민소통 해갖고는 이게 아무 국민들이 여의도만 가면 맨날 그냥 제끼고 들어눕고 맨날 이러는데 무슨 소통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시간을 좀 내갖고 지금이라도 이제 오늘 취임하셨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네. 진정한 마음으로 야당에 다가가서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상임위원장들을 만나고 해서 국회가 원활하게 행정부와 이렇게 좀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야당과 소통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이제 이재호 고문께서도 말씀하시고 예.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 직후 다음 날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했고 전달이 됐을 텐데 윤석열 그때는 당선인이신 분이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찾아가서 만난다든가 만남의 자리를 갖고 자주 대화를 좀 했으면 좋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예. 특히 오늘의 취임식에 있으면 오늘의 취임 여러 이벤트 중에 야당 지도자들과의 그 만남의 자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집합체로 모여놓은 그런 그야말로 퍼포먼스만 하는 그런 정도의 형식이면 실제 대화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지도부와 빨리 내일이라도 오늘에는 그런 예정이 안 돼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그 윤석열 당선인이 찾아가서 야당 지도부한테 진정으로 그 호소를 하고 국정을 같이 이끌고 나가겠다. 여러분들의 같이 손잡자 이렇게 좀 제안하고 그런 훈훈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예. 대통령이 편가르기 5년 하는 바람에 망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편만 갖고 정치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편만 갖고 우리 편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만세 부르고 하는데 취해갖고 우리 편이 국민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은 언제든지 같이 가니까 우리 편이 아닌 반대편과 같이 갈 수 있는 이걸 대통령이 마련해야 합니다. 원래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티타임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요. 예. 별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국회의장과 얘기는 의미가 형식적이고 없습니까? 진정하게 당사도 찾아갈 예. 수 있고 예. 다른 데 또 만찬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부와 진솔하게 예. 외부에 보여주기식 그런 거 말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소통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후에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아침에
신나게 같이 한번 쭉. 네, 신나게 일해 봅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일기 내각과 관련해서 여야의 평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또 관료 출신의 어떤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있고, 하지만 개혁이나 어떤 변화 측면에서는 좀 약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은 널려 있습니다. 뭐 다 실력 있는 분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실력 있는 분들 팀워크를 이루면 좋고요. 근데 가장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일기 내각에 결핍돼 있는 부분은 그 다양성입니다. 사회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 성향 이런 분들을 통합을 이뤄내려면 채널을 여러 군데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 채널을 마련해야 되는데 관료 출신 또는 남성 중심 모르고 일정 연령대 이상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시급히 고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 신나게 한번 일을 잘 해봅시다 네. 라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나게 해봤자 그건 자기들끼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성향,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가 있어야 돼요. 소외받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채널 다양한 성향을 갖춘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대표성을 갖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일기 내각에서는 매우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해오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또 관료 속에 파묻혀서 이렇게 변화나 쇄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해오던 대로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경종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인수위가 2달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인수위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5년도 안에 인재풀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한 5년도 안에 한 3,000명 정도를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네. 그런데 인재풀이 현재 인사로 봐서는 인재풀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인재풀이 너무 한정돼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임명한 사람들은 뭐 내각이나 비서실이나 이런 부분이 뭐 훌륭한 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인재풀을 갖고는 항상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쉽죠. 그래서 인재풀이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넓고 그런 인재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인수위가 그 인재풀을 넓히지를 못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로 임명하게 되고 특히 검찰 출신들 뭐 비서관이나 뭐 인사관에서 뭐 6명인가 몇몇 임명했다 이런 거는 대통령께서 일하기는 편할는지 모르지만은 국민들 눈으로 볼 때는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인데 밑에 실무자들도 다 검찰 출신들을 갖다 놓느냐 이러면 같은 편끼리는 아유 잘한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민주당 같은 눈으로 볼 때는 좀 뭐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뭐 검찰끼리 다 해먹나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요. 또 더구나 민주당 그런 비판에 능하잖아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인재풀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총리 인준이 늦어지거나 지금 장관 후보자들 인선이 늦어지는 것 자체는 좀 인수위의 책임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는 그거는 거네요. 인수위 책임보다가 대통령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상민께서 우리가 또 이 시간에도 이야기 지난번 했죠. 예.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방 다니실 시간에 야당 의원들을 먼저 만나고 야당과 소통을 충분히 했으면 지금 저 야당이 한덕수 총리 문제나 장관들 인사 청문회 문제 하는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소홀했거나 관심을 안 뒀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2년도 안에는 야당이 172석이나 갖고 있는 국회 다수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대통령께서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소야대 정부. 법안을 하나 만들 때나 예산을 하나 할 때나 인사를 하나 할 때도 이거 야당이 어떻게 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해놓고 밀어붙여서 야당이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이건 좀 어렵게 됐다고 현재 구조가. 그러니까 항상 이 전국이 잘 운영되려면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여야 협치의 기본은 뭡니까?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통합과 협치의 사고를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야 야당이 아이고 뭐 저 사람 동의하기 싫지만은 대통령의 성의를 봐서라도 동의해 줘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야당에서 나와야 이게 협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네. 점을 좀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남북 관계나 좀 경제 관련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제언할 게 있다면 좀 간략히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부건 그 한반도에 여러 가지 긴장이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중국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미국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변국들과 잘 그 화평 관계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도 우리의 대결 구도의 상대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될 아우 정도 해서 그거는 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잘 구슬리고 또 어떤 때는 물론 나무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첫째 이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다. 그래서 대선 중에 했던 뭐 선제 타격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극히 삼가해야 될 말이다. 지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 크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거듭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1차적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취임사에서 자유란 낱말이 이게 취임사가 제가 뽑아보니까 A4 용지로 4장 반인데 예? 자유란 낱말이 35번 나오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 국가적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이게 소위 자유국가의 논리,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 자유진영의 국가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것이 너무 부각이 되어버리면 국가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하고는 대결 국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반자유의 가치 진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하면 대결 국면으로 가면 이게 한반도의 안보가 여러 가지로 위험이 오잖아요. 가치 대결로 가버리면. 더군다나 북한은 지금 뭐 핵미사일 핵실험하겠다 뭐 하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유는 포용입니다. 개인과 자유도 포용이고 국가의 자유도 설사 우리와 이념이 다른 국가라 하더라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포용할 수 있는 그게 자유의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네. 자칫 이것이 대결 국면으로 가면 이게 안보가 좀 어려워진다 하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